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의원 2명을 제명했습니다. 앞서 지역구 의원 10명 가운데 6명도 지금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죠. 반면 국민의힘은 자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점검하겠다면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엉뚱하게 최재형 원장이 있는 감사원에 달려갔었고요. 결국 비판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권익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일부 누락돼 있다. 한마디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권익위가 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4일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권익위 조사는 하한선이다. 검찰 등에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이 대표는 어떤 입장인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 깊이 있고 더 재밌는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원정대원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원정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자 말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다가 오늘 의총이 있었고 오후에 최고위가 열렸는데 오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대선 경선 연기론이 계속 논의가 있었고 장에서 뜨거웠다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당내 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네.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었는데 오늘 이제 3시간 넘게 의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경선을 연기할 거냐 말 거냐가 의총 결정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총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어쨌든 당 대표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오늘 양쪽이 치열하게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연기를 주장해야 되는 쪽도 구성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원칙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쪽도 주장한 논리가 있는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측 의원인 홍기현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 쪽 의원인 김종민 의원이 공개 발언을 해서 그 경선 흥행을 위해서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반면 이제 이재명계 의원들은 그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정대로 원칙대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당원 당규대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됐는데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이낙연 대표도 전 총리도 180일에 동의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하고 어쨌든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일단 의총은 종결이 됐습니다. 그 최고위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어쨌든 최고위에서 당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자 이광재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재명 지사의 통 큰 양보다 이런 의견도 밝혔는데요. 이재명 지사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가 당원 당규에 새로 이제 작년 8월에 민주당이 이제 각인을 해놨고 단 이제 최고위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단서 조항을 단 상황인데 최고위가 그냥 최고위원회 내에서의 다수결로 이걸 결정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1위로 알려져 있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통 큰 결단을 해주면 이 문제가 좀 풀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아마 제가 이재명 캠프에 만약 있다면 그 고민도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통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을까 안 좋을까 이해타산의 계산을 한번 두들겨봤을 것 같긴 한데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이제 저희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연기해도 나한테 유리하다. 맞아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연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당이 여러 번 원칙을 어기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재보선 후보를 안 내기로 하고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내고 이런 모습들이 뭔가 불공정하다. 자기네 이제 밥그릇만 챙긴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지금 이제 통 큰 양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통 큰 양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좀 따라갈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요. 가로 열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시간을 줘도 못 따라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원칙을 선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설령 양보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나는 원칙을 지킨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지지율이 적게 나오는 후보들이 하도 욕을 하니 나는 이게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타협하겠다, 수용하겠다 이런 모양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선택지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도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기하는 거가 원칙을 깰 만한 어떤 명분이나 이유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말씀하셨지만 가로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우리가 좀 따라갈 시간이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여러 면에서 정치적인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따라갈 시간을 줘야 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따라갈 시간을 줘야 된다. 윤석열 총장 예를 들어 당내 세력이 없는 어쨌든 정치 신인이 들어오면 시간의 갭을 줘야 된다. 이러면 또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큰 대원칙은 사실은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예요. 당 차원에서 보자면. 근데 지금 있는 선수들은 사실 당내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고. 그렇죠. 네. 뭐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총리가 뭐 대선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선 연기를 외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좀 옹색하다. 네. 뭐 언제나 연기론이 틀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지 시점에서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가지고 의총을 하고 있다? 이조차도 사실은 별로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민주당한테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발언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정말 아니 2달 뒤에 만약에 한다면 국민의힘처럼 비슷하게 경선식을 갖는다면 정말 다른 주자들이 확 앞서갈 수 있을 거라 이재명 생각할 수 측의 있을까요? 계산은 이재명 후보 측의 계산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8월에 후보로 확정이 되고 본인이 어쨌든 지금 뭐 압도적으로 당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8월 9월에 후보가 확정이 되고 자기 체제에서 뭔가 지난 정권과 질서 있는 차별화를 뭐 국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자기 중심으로 어쨌든 한두 달 쇄신 국면을 끌고 가고 그다음에 그래서 정리를 차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딛고 있는 악재들을 정리를 하고 그 시간을 이제 본인이 한 2달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보는 유불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 측이 오늘 이제 저희 한겨레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2달 연기해도 대세 지장이 없다라는 거 거기도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빨리 하자라고 하는 게 어차피 경선을 치러야 후보로 확정이 되고 경선에서 이기고 대선 후보로 확정이 돼야 차별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선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차별화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야 이제 본인이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좀 내심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송영길 대표가 지금 고민이 큰 것 같은데 결과 나오는 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 오늘 뭐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소식이 빠지면 뉴스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요즘은 어떤 의미에서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다시 언급됐습니다. 뭐 노컷뉴스가 단독을 했습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이 포착됐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먼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 이제 확인이 됐던 사건인데요. 뉴스타파가 단독 보도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도이치모터스가 BMW의 주요 딜러예요, 국내. 근데 이제 여기가 1년 사이에 주가가 한 3배 정도 뛰었는데 이 주가 조작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씨가 여기에 이제 주식도 되고 자금도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로 갔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과 의혹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현직에 있었고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 보도가 되고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엑스파일이 논란이 되면서 이 사건이 여전히 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것도 있었어요. 경찰이 이렇게 내사까지 해놓고 왜 덮은 거냐 그러면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됐는데 오늘 이제 노컷뉴스의 보도는 당시에 이 도이치모터스의 등기이사와 그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이제 장모가 같은 IP의 컴퓨터를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기에 썼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얘기에 숨겨진 말은 사실상 공범이 아니냐 이 주가 조작 사건에 이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 이 내용이 지금 뭐 엑스파일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굳이 변명을 해주자면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이게 결혼 전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주가 조작 혐의가 있었던 게 이제 2010년, 11년 이 문제고 네.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와 그 당시 김건희 씨가 결혼한 시점이 2012년일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점까지는 그 전에 이제 결혼 전이니까 그걸 뭐 다 알았을 리 있겠느냐, 내가 무슨 자기 네네. 본인이 뭔가 했을 거냐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도이치 모터스가 이제 그 당시에 우회 상장을 해서 이제 그 상장이 된 회사인데. 도이치 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이 회사의 주식을 뭐 미래셋보다도 더 싼 가격에 이제 샀었어요. 김건희 씨가. 그건 결혼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20억에 샀고 그게 팔면 시세 차익이 분명히 나는 상황이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 당시 그 검사장 발령,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지 취득 가액에 그대로 다시 팔아버립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볼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네. 김건희 씨가 그 주식을 팔았던 정황이 그 당시에도 조금 석연치 않다. 근데 뭐 당장 경제적 이득을 획득한 건 결과적으로는 없으니 법적으로 처벌받기는 좀 아니고 그냥 도덕적으로는 조금 미심쩍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네. 뭐 윤 총장이 뭐 알았나 몰랐나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범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그 자체가 문제인 건데 지금 어쨌든 보도에 나온 걸 보면은 검찰은 이 장모 최 씨 그리고 A 씨라는 사람이 지난 2010년 9월부터 11년 초까지 약 1년 반 동안 수십 차례 IP를 공유해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모 최 씨 측 그 변호인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지금 김주희 변호사님. 네, 어떤 그쵸. 상황이죠? 네. 뭐 우리 공소시효를 이미 넘어간 사안 아니냐 일단 그 전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 조사 들여다봤지만 네. 인정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변호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이거 괜한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건데 자꾸 이제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이제 그쪽 입장인 거고요. 글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2010년, 11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사태를 가지고 2013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걸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들여다본 시점에서는 어쨌든 김건희 씨가 그리고 최은순 씨가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결혼을 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부적절한 압력 행사나 뭐 제 식구 감싸기는 없었을까라는 그러니까 수사 시점에 네, 그런 의심은 좀 해봄직 한 부분이 있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엑스파일이라고 명명이 돼서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괴문서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괴문서. 지금 네. 이제 송경식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어떻게 반복되고 있냐면 이른바 이제 나쁜 수사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받았었는데 그때 문제 없었다. 네네. 이게 논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간에서는 뭘 의심하는 거냐면 그 수사가 그렇게 부실하게 된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 네네. 이 대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자꾸만 지금 해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이거 다 수사 받았던 사안이다. 뭐 1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도 못하지 않았냐.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를 질문하고 있는데 네. B를 대답하는 네. 상황이다. 그때 왜 기소도 못했느냐. 네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네. 이 공세가 좀 과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직에 있는 검찰총장을 결혼하기 전의 문제로 혹은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을 토대로 정치적으로 네. 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포지션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그 자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대답의 시효는 공소시효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을 책에 쓴 것 같고도 대선에서 검증거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뭐 수사를 이미 다 받았던 사안이다 이렇게 해명하는 거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에게 가끔 조언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했네요.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엑스파일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처가 관련해서는 뭐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팔로우하기도 힘들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오케이 그럼 엑스파일에 국한해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 어떻게 풀어야지 될까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실체가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못 봤고 엑스파일을 네. 엑스파일을 보신 분들은 내가 본 엑스파일이 네. 장성철 소장이라는 평론가 분이 본 그 엑스파일이냐에 대해서 스스로 또 물음표가 있고 버전이 다 달라서요. 네. 근데 그런 추측은 들어요. 어떤 얘기는 뭐 이거 일정한 기관에서 좀 조사한 내용인 것 같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사들을 잘 보면
오히려 지금 이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도 경찰 그 당시 내사 수사 보고서가 어디론가 언론사에 좀 유출되거나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던 각종 자료들이 취합된 엑스파일이었지 엑스파일 작성 자체를 위해서 별도의 뭔가 국가기관이 사찰했다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볼 때는. 예를 들어 이제 뉴스타파나 등등 이제 보던 매체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나오는 걸 다 취합해서 정리한 자료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다 꽤 시간이 지나간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도덕성 검증의 영역은 되겠지만 형사처벌의 영역이나 대상이 될 개연성은 굉장히 좀 낮아 보인다라는 감이랄까 촉이랄까 그런 네. 건 좀 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전부 당당하게 다 실체가 없는 싸움에서 지금 뭘 가지고 규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저는 장성철 소장이 한 얘기 중에 네. 뭐 엑스파일이 실체가 뭐냐 저는 뭐 엑스파일이 일주일 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뭐 여의도에 있는 모든 보좌관들이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국면에서 대응을 하면 되고 사실이냐 아냐는 장성철 소장 한 얘기 중에 그 얘기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치인이 되면 당연히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을 극복할 능력이 윤석열 소장 측에게 있는 거냐 윤석열 총장 측에 그렇죠. 위기 관리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 부분인데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도 괴문서다. 이렇게 이제 대변을 통해서 얘기했죠. 네, 사찰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이게 정치인은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검찰총장은 그렇게 제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극복할 수 있을지 뭐 공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를 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가 한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들한테만 풀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정치인은 본인이 직접 등장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 그렇죠. 풀리지 않는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뭐 엑스파일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슈가 매일매일 아마 저희들이 언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것도 오늘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한 김밥 가게 점주가 고객의 이른바 갑질, 환불 요구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 보도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준우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김밥을 이거 회사 이름을 얘기하든지 화재 사건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에서 쓰는 앱을 통해서 네. 이제 분식을 주문한 고객이 있었고, 근데 거기서 뭐 김밥, 만두, 뭐 새우튀김 이런 걸 시켰는데 새우튀김 중에 3개 중에 1개가 색깔이 이상하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하고 뭐 항의를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3개 중에 하나만 문제가 네. 있다. 그래서 네. 전체 환불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이제 컴플레인을 하니까 쿠팡 이츠 업체 측에서도 이 김밥 가게 사장님에게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잘 해결을 해라라고 좀 뭐 전화나 연락 같은 걸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한 차례가 아니었나 보죠. 뭐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별점 주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최악의 별점을 매기는 등 이제 압박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양쪽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군요. 쿠팡 네. 이츠 측하고 그 고객하고. 네, 그쪽에서 받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이 의식 불명 상태가 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결국은 3주 안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데 별다른 유족의 얘기에 따르면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으셨던 상황이고 이 쿠팡 이츠 쪽으로부터 전화도 계속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쓰러지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렇게 연결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쿠팡 이츠의 어떤 조치, 대응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플랫폼 업체들은 매뉴얼대로 아마 대응을 했을 거예요. 어떤 고객이 항의가 들어왔고 네. 그 항의를 어떤 방식으로 뭐 1차로 확인해 본다. 네. 또 재차 항의가 들어오면 어떤 문제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이제 매뉴얼이 아마 이 쿠팡 이츠를 포함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결국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매뉴얼대로 했다. 항의가 들어왔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사례가 이제 약간 극단적이고 안타까운 사례가 됐지만 점주들 입장에서는 그 매뉴얼이 자기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많이 보도가 됐던 내용이지만 댓글 테러라든지 뭐 별점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도 가끔 찾아보는데 제가 굉장히 막 진짜 최고로 치는 음식점이 막 4점대 초반에 별점을 받고 있으면 그 이유가 뭔가 들어가 보면 뭐 버스 정류장에서 너무 멀어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매뉴얼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항의로 인식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전화를 하면 근데 그런 게 계속된다라고 하면 점주 입장에서는 이유가 없는데 나를 네네. 괴롭힌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도 그런 방식인데 그래도 결국에 이 플랫폼 업체들이 좀 인간의 얼굴을 한 노동을 네네. 점주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매뉴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적인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구현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하는 대책 마련 이런 게 이제 너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 점주가 잘못했는지 고객이 잘못했는지 그것도 사건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좀 다르긴 한데 평가가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중간에 그 쿠팡 이츠요. 쿠팡 이츠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한쪽 편만 일방적으로 든다면 그 점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황당한 거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러니까 이제 쿠팡 이츠에서도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뭐 점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든가 그와 관련된 전담 상담사를 배치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악질적이거나 악성 리뷰에 관한 해명 기능. 그러니까 지금은 점주가 댓글을 좀 달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데 네네. 그 부분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지금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넓게 보면 동네에서 작게 분식집 장사를 하다가 훨씬 넓은 범위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인터넷에 갑자기 평이 노출되다 보니까 생기는 그동안 장사를 했던 것과는 좀 다른 한 번도 접해보지 스케일이 못한. 되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압박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코로나 방송 처음 때문에 와가지고 갑자기 네. 악플 달리고 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술 더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네. 저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럼요. 얘기를 듣다가 하면 굉장히 다른 그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리플을 다시는 분들도 좀 고려를 네. 해보는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4708번님 스트레스 사망도 산재 당연히 포함돼야 합니다. 엄연히 사측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 기자,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경제가 문제 시간이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합 뉴스였나요? 뭐 제가 앱을 여러 개 깔아놔서 이제 속보가 들어왔던데 그중 하나가 경제 뉴스가 이베이 코리아 관련 네. 소식이었어요. 오늘 핫하던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베이 코리아가요, 그야말로 이커머스 시장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거다라고 네. 해가지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지난번에 쿠팡이 상장하면서 현금으로 한 6, 7조를 조달해서 쿠팡이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아예 이커머스 시장 쓸어버리겠다라는 네네.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하나의 이커머스에서 중요한 게 이베이가 매물로 나온 거였거든요. 이베이가 현재 보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거래액이 20조예요. 지난해 기준으로. 20조. 점유율을 보면 12%입니다. 어. 네이버가 18%, 네. 쿠팡이 13%예요. 네. 12%면 꽤 높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지금 현재 이걸 살려고 했던 뭐 신세계그룹이나 롯데그룹 보면은 네. 대충 한 3%, 5%거든요. 음. 근데 이베이를 인수하면 쿠팡을 단숨에 누르고 2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약간 뜨거웠던 건데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가장 공을 들였던 곳이 바로 신세계그룹 이마트고요. 네.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신세계그룹이라고 나오니까 네. 약간 이 들으시는 헷갈려요. 분들 가운데 어. 이게 그 원래 신세계그룹이 하나였는데 네. 이제 나눠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용진 거와 네. 정유경 이렇게 아, 나눠져가지고 네네. 이제 지금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건 이마트 쪽, 정용진 회장 쪽, 네. 부회장 쪽에 이제 이마트가 네. 이베이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인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약간 자금 부담도 있고 그리고 뭔가 더 시너지를 위해 가지고 네이버랑 같이 하자라고 했어요. 이마트 그룹이. 네. 그 실제로 이제 네이버랑 이마트 그룹이랑 이게 지분을 섞었어요. 피를 섞는다고 해서 2,500억 지분을 수합을 한 거예요. 네. 그 같이 하자라고 했었는데 네이버가 오늘 공시를 했어요. 네네. 거래소 측에서 조회 공시 요구를 했습니다. 너네 하는 거야 마는 거야라고 했을 때 네이버가 오늘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 속보까지 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마트만 남잖아요. 네. 그 이마트 혼자 하냐? 네, 네. 혼자 한답니다. 혼자 한다고 네네네. 합니까? 지금 현재 아. 이게 이른바 이제 그거 원래 M&A를 하면은 우선 인수협상 대상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일단 찜해두고 계속 이렇게 네네. 협상을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마트가 4조를 썼었는데 이제 네이버가 빠지면서 4조를 썼다고 알려졌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네이버가 빠지면서 이 4조도 사실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약간 이게 이베이를 인수하려고 막 롯데랑 막 이마트랑 막 경쟁을 할 줄 알았는데 롯데가 그냥 빠졌어. 우리 안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뭔가 상당히 김이 좀 빠져버린 네, 맞습니다. 롯데는 그냥 3조도 안 썼다고 뭐 이렇게 알려진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워낙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너무 4조를 다 줄래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신세그룹하고 네이버가 2,500억 원 규모 지분 막기원 아까 필요 교환했다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네이버가 왜 빠진 걸까요? 왜 뒷걸음질을 한 걸까요? 이게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할 때부터 약간 굳이 네이버는 막 하고 싶진 않았어요. 매우 적극적인 건 아니었다. 근데 이마트가 하자고 하니까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피를 섞었다고 했잖아요. 이마트가 하자고 그러니까 했는데 4조 부르는 거 보고 이거 이 정도 돈을 우리가 쓸 건 아니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로 보자면 일단 네이버 입장에서는요. 이게 가장 크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M&A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어쨌든 거기 이제 네이버도 들어가니까요. 그러네요. 이게 공정위가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나와서 불공정 거래 행위하는 거 독점을 해버려가지고 이거 막기 위해서고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합병 그거 이제 불허했잖아요. 배달의 민족 사고 싶으면 요기요를 팔아라라고 해서 지금 요기요가 이제 매물로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업계에서는 그간 네이버 독점이다, 플랫폼 독점이다라고 이제 말들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공정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네이버가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쇼핑 사업자죠. 1등. 이커머스 1등이니까. 근데 유통기업이 아니다. 라는 이유에서 신세계나 롯데 등이 적용받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합병을 하면서 공정위에 또 이렇게 뭔가 레이더막에 딱 들어오면 일단 부담스럽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게다가 공정위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예요. 그렇죠. 요즘 플랫폼이 거의 다 자지우지하니까. 사실 이 공정위의 공정거래 이거 대상에 플랫폼이라는 업태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으니까. 그 플랫폼 기업이 분명히 독점을 하고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있던 법 체계나 규제 체계 하에서는 이걸 뭔가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올해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삼은 게 플랫폼 기업을 우리가 좀 약간 거기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잡아보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더군다나 공정위에 약간 이렇게 너무 눈에 들게 되면 네이버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 유통기업이 그러니까 1위, 국내 1위 쇼핑 사업자인데 유통기업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게 참 애매하죠. 서류상에 나오는 듯한 얘기고 많은 분들은 1위라는 게 이제 압도적인 1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가 좀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벗어나 있죠. 규제에서. 사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얘기는 지난해부터 나온 거 같고 사실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합병의 경우에는 둘이 합치면 거의 90% 80%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도저히 독점인 거예요. 근데 사실 신세계 이마트 네이버가 손을 잡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해도 막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아니에요. 그 네이버 쇼핑, 이베이 코리아, SSG.com 이거 신세계그룹 쪽이요.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이 31.4%입니다. 그래요? 그럼 과반이 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승인을 공정위가 막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앞서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베이 코리아가 G마켓과 옥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에는 옥션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G마켓을 추가로 인수할 때 둘이 합치니까 점유율이 36.4%였어요. 그때 공정위가 당연히 승인을 해줬어요. 대신에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어쨌든 간에 둘이 합치면서 뭔가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한테 뭔가 불리하게 할 수 있다. 너네가 플랫폼을 이제 합쳐버리니까. 그러니까 판매자에게 물리는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고 3년 동안 수수료 인상 금지. 등록 광고 수수료 단가를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내로 올리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앞서서 2009년에 있었던 일을 이번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네이버는 이베이 코리아를 합쳐가지고 얻게 되는 뭔가 점유율 확보는 뭐 별로 미미한데
이게 스스로 규제만 받게 되는 거잖아요. 당시는 근데 뭐 50% 넘는 것도 아니고 36%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이 쭉 달렸었다고요? 네네네. 그렇군요. 지금도 그런 거고요. 지금도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간섭받기 싫어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우리 두 번째로는 하던 대로 할 거야. 네. 이것도 크죠.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쇼핑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쿠팡 들어가서 하세요?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정해져 있죠. 가는 경로가. 어차피 한 서너 군데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네. 조금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최저가 검색이 뜨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로 연결이 되는데 상당수 최저가가 연결이 될 때 보면 옥션이나 G마켓으로 연결이 돼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지금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이베이 코리아가 그 트래픽이 어떻게 나냐를 보면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네이버는 굳이 이베이 코리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 게다가 일단 그 플랫폼 입장에서 점유율 입장에서 네이버는 이미 다 확보하고 있고요. 사실 네이버가 없는 건 물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베이 코리아는 사실 물류는 없어요. 쿠팡처럼. 시스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 별로 없고요. 게다가 사이도 별로 안 좋습니다. 사이도 안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가 검색을 하면은 그 옥션이나 G마켓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019년에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그 약간 불공정 거래를 했다 얘네가.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과징금을 267억 원을 맞았어요. 이게 왜 맞았냐면 최저가 검색할 때 위에다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상단에 표시하는 거. 그 사람들이 사실 맨 위에 거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도적으로 우리 거 그러니까 뭔가 공정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걸 위로 올려줬다. 네, 맞아요. 그 의혹이나 이런 거 항상 있었죠. 불만들이.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찬찬히 듣다 보니까. 그래서 둘이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불과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베이 코리아 그 인수 가격을 한 4조 원대로 썼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금액적인 부담, 그러니까 4조 원대인 건 맞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보도를 통해서 대충 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 가격 이게 완전히 뭐 흥행할 거다라는 뭐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별로 흥행을 못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뭔가 약간 그 자존심, 뭔가 쇼핑, 유통, 양대 산맥이 딱 참여하는 거였는데 롯데가 너무 쉽게 그냥 발을 뺐어요. 약간 경쟁하면서 우리가 이겼어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혼자 하세요. 뭐 약간 이렇게 되네요. 분위기가. 뭐 나오는 얘기로는 신동빈 회장이 3조 이상 쓰지 말아라고 했대요. 근데 애초에 이베이가 원했던 게 5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3조 쓴다는 얘기는 이건 살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본입찰 결과가 공개되자마자 롯데그룹이 검토 결과 당초 기대보다 당사와의 시너지가 크지 않고 인수 이후 추가 투자 및 시장 경쟁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빠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입찰 참여할 때는 몰랐을까? 알았죠. 알았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롯데가 약간 엑스맨을 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돈을 더 쓰도록 자기들이 일부러 들어갔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많이 인수하고 싶었던 쪽은 이마트이기 때문에 돈을 더 써냈던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마트 아니면 살 곳이 없잖아요. 이베이 코리아를. 근데 이베이 본사 측에서는 이베이 코리아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이 깎을 거고. 그러네요. 지금 인수자금 이제 당장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많이 깎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대충 그래서 한 3조, 그러니까 원래 3조 있고 4조 있으면 살짝 더 3조 5천억쯤에서 그 정도에서 3조 5천억쯤으로 약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걸 위해 가지고 상당수 부동산을 정리를 좀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미 이제 약간 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모자라는 돈은 한 1조 정도 이제 모자라는 거는 저 스타필드 있잖아요. 하남 스타필드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대출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증권사나 은행 등에다가요 대출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걸 보면 이른바 이제 알짜 부동산이잖아요. 이걸 담보로까지 해서 이커머스 쪽에다가 쏟아붓는다는 거죠, 역량을. 굉장히 상당한 그 에너지를 다 투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이마트 주가 영향이 주가가요. 뭐 그렇게 반응이 없는데 오늘은 그렇다고 또 비싸게 샀다고 막 급락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우선
롯데를 이겼다. 롯데보다 더 돈을 써내서 뭔가 인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한 2%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쭉 하락하다가 오늘은 뭐 약간 올랐습니다. 소폭. 오늘 약간. 이게 약간 인수 관련된 게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란 기자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속보가 떴는데 민주당 지도부가요 경선 연기 여부를 오는 25일 금요일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정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였고요.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뉴스 대신 검색해주는 인간지능 AI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색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놀이터에서 놀아도 되나요? 갈기갈기 찢긴 동심입니다. 오늘도 좀 좋진 않아요. 네, 좋진 예. 않네요. 네. 자, 6월, 어떤 내용인가요? 네. 6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도 놀이터에서 놀아도 되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이가 종이에 적은 글은 이거 저 작가님께서 대본을 수정하셨네요. 그 어린이 목소리로 해달라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구가 날이 갈수록 좀 느는데. 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땡땡 유치원 어린이에요. 네. 우리 반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궁금해서 놀러 가고 싶어요. 네,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아도 될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잘하다가. 저녁 드실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그 종이에는 아이들이 미끄럼틀이나 그네 같은 놀이기구에서 노는 모습이 좀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고요. 놀이터 이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란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네. 또한 유치원 교사로 추정되는 분이 유치원에서 마을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6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용 예정입니다. 네. 해당 포스터는 21일 수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쓴 문구도 조그맣게 적혀 있었는데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유치원 교사와 아이들은 오전에 1시간가량 네.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네. 아이들과 단체로 그 아파트의 놀이터를 방문해도 되냐는 양해를 입주민에게 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입주민이 이렇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투표란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치원 차원에서는 따로 어디 갈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죠. 특정 예. 뭐 아파트나 이런 곳에 이제 그렇습니다. 놀이터 가고 싶은데 예. 그 입주민이 또 싫어할까봐 반대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 의견을 좀 물은 거죠. 투표 결과가 궁금합니다. 예. 찬성 투표란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고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일부 주민은 좀 반대에 투표하기도 했습니다. 뭐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이니까 뭐 네네. 충분히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와서 놀아라 아이들인데 찬성을 당연히 한 거예요. 찬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동심이 아까 갈기갈기 찢긴 동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네. 이후에 21일 온라인에서 오늘도 잃어버린 인류애라는 글과 함께 네. 이 포스터가 갈기갈기 찢겨서 바닥에 좀 나뒹굴고 있는 사진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네. 해당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포스터가 찢기기 전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이 트윗을 보고 연락을 줬다면서 선생님이 결과를 궁금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포스터가 찢겨지기 전 사진을 수업 시간에 사용해도 되는지 이 글을 쓴 사람에게 좀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찢어진 종이들은 아파트에서 이미 말끔히 청소했다고 알렸습니다. 포스터를 누군가 찢어버린 거예요. 예. 아이들이 그걸 그린 너무 포스터를. 복잡하게 지금 설명해 주셨어요. 좀 그러니까 복잡했네요. 누군가가 예.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종이 자체를 찢어버렸다. 찢어버린 겁니다. 너무하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누리꾼들은 포스터를 찢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순수한 어린이들이 사랑스럽게 그림 그리고 알록달록하게 그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데 저걸 찢어버리냐. 정말 반대는, 이거 쉽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 아이들끼리 만든 건데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랬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입주민 중 한 명이 찢은 것 같은데 네. 좀 안타까웠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열심히 만든 건데. 네. 또 다른 반응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반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렇게 찢는 건 좀 너무했다. 네, 네. 애 키우는 입장에서 5살짜리 아이가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감도 안 온다 등의 반응을 그러니까요. 보였고요. 네. 한편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정식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시설 사용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한 누리꾼은 외부 유치원에서 사전 협의 없이 애들이니까 해줘 하고 1시간
사유지를 침범하겠다고 통보하는데 그걸 왜 해줘야 하냐며 나 같아도 포스터 찢었다.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다른 누리꾼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 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극소수의 의견이긴 할 텐데 어쨌든 굳이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527번님이 와 도대체 어떤 동네인가요? 저희 집은 인근 어린이집 친구들 매일 와서 노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가을방학님 문자 주셨는데 세상에 사람들의 지식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네요. 예. 네,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54번님 와 정말 인생 모나게 산다. 막 이 속상하네요. 짧은 문장에 막 한숨과 다 들어가 있는. 고민과 이런 것들이 네. 그 포스터 찢어버리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자체도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네. 반대할 수는 있지만 포스터 찢어버린 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교육을 위해서 만든 포스터고 사실 포스터 수거 예정일까지 좀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수거 예정일까지 그러니까요. 명시했으면 그 정도 좀 예.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네. 굳이 좀 찢어버린 건 너무 심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리꾼들도 반대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찢는 건 네. 너무했다. 원칙이 먼저라는 것에 공감하지만 세상이 참 각박하다 등의 포스터를 찢어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나저나 최영진 씨는 그 예. 어렸을 때 어디서 놀았어요? 저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죠. 놀이터 주로 어떤 놀이터? 그냥 아파트 동네에 네. 흙이 이렇게 좀 깔려 있는 네, 네. 거기서 놀았는데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도 그럼요. 거의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시절 아니었나요? 그 당시만 동네 해도. 아이들 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놀이터 이용에도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좀 아이들이 놀만한 터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공원도 없어지고 놀이터가 그렇죠. 없어지니까 예. 갈 곳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동의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까지 예. 가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놀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또 생긴 것 같고요. 네. 좀 세상이 각박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5535번님 절차를 떠나서 아이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아이들도 있을 텐데 같이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 의견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최영진 씨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엑스파일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윤 전 총장이 대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야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네. 오늘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먼저요. 이 네. 장성철 그 소장이 이제 엑스파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뭐 폭탄 소리도 나오고 수류탄 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아직 확보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못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죠. 아직 본 적이 없다. 네. 네. 엑스파일의 어떤 실체, 성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실체가 있을 것이다, 없을 저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엑스파일이라는 거는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찌라시라고 우리가 왜 정치권에서 많이 그런 걸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찌라시 수준 정도의 문건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뭐 엑스파일이다 이렇게 일부러 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정치 공작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찌라시 정보지라고 해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나 정치인들 뭐 보긴 하는데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수준일 출처도 것이다. 알 수 없고 그걸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고 네. 그다음에 내용도 확인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찌라시거든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장 소장 같은 경우는 엑스파일이 실존하고 있다. 뭐 자신 있다면 정 의원이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공개를 하라 그래요? 저한테요? 네, 뭐 그런 보도가 있. 본인이 공개를 해야지 왜 남한테 공개를 하라 그래. 난 본인이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공개를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차라리 공개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일단 취지로 첫 번째 인터뷰를. 이미 네. 네, 그건 제가 이제
그 법조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미 본인이 그 장성철 씨는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하신 분이에요. 아,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네. 명예훼손죄 제가 볼 때는 성립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러면 어차피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네. 이 지금 X파일이 없거나 있거나 아무튼 무엇이든 본인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파일이 있다면. 네네. 그거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요. 그 네. 출처, 누구한테 받았는지,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증거물을 왜 남한테 돌리냐고요. 응?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검찰에 갖다 줘야죠. 네, 만약에 그다음에 있다면. 우리 제도 중에 네. 그렇지, 만약에 있다면요. 네. 그다음에 증거 보존 신청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존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왜냐? 이제부터는 사후적인 행위예요. 네. 명예훼손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네. 그 파일이 만약에 정말 있다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네. 진짜 파일이다. 이거는 내가 봐도 파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 이런 걸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검찰에 가서 그거를 검사에게 갖다 주는 게 먼저지 그거를 왜 저한테 준다고 그래. 저한테 줄 것 같았으면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줬어야죠. 지금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장 소장이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데 직접 공개를 못 한다, 뭐 드리면 할 거냐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그게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미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를 하신 분이 지금 계속해서 계속 문제를 하고 그 문제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문제 거예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심하는 거죠. 장성철 씨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정치적으로 이게 생태탕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궁금한 지점이 이제 그 대목인데요. 이게 여야 간의 공방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을 텐데 이른바 이 장성철 평론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야권, 지금 국민의힘 쪽 뭐 김무성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고 예전 이제 당직자 생활도 하셨고 해서 소위 말하는 같은 편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제 저희 조혜진 의원도 인터뷰했거든요. 아군이면 이렇게 행동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그 장성철 씨가요. 네. 최근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전전략실이라고 있었는데 네네. 그 전략위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네. 이전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을 때 네. 아군이 아군에게 마치 그 수류탄 쐈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진짜 아군일까 하고 이제 의문을 품은 거예요, 제가. 네, 진짜 아군이라면 이 네. SNS에 글 올리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아니면 우리 지도부에게 먼저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응을 하라거나 아니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라거나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SNS에 글을 탁 올려가지고 이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아군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 전 그다음에 총장 측이나 의원님 그 부분에서 윤 전 총장 측이나 아니면 지도부 쪽에 파일을 건넬까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해줬습니다. 장 소장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왜 지금 정미경한테 왜 정미경 최고위원 저에게 왜 지금 준다 그래요? 그 전에 그러면 저한테 줬어야죠.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 윤석열 그 총장 X파일이 이게 입에 단어에 나온 거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입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입에서 나왔겠어요?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 주기 위해서 라는 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마치 장성철 씨가 그 2탄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노림수가 똑같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한 거죠. 일단 첫 번째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 야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야권 포함해서 네. 야권을 분열시키는 이관계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빨리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장성철 씨가 진짜 아군이냐? 아군이 아니다. 아군이라면 이걸 미리 우리에게 줬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쪽에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될까요?
아니지요. 섰기 때문에 아군이라고 본 거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측에 있었기 때문에 아군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네, 애초에는 그랬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송영길 대표랑 같이 꿍짝꿍짝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희는 이 사람은 아군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군요. 규정을 짓는 거죠. 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요즘 평가가 조금 오락가락해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엑스파일이 어떤 분들은 곧 일주일 안에 어떤 언론을 통해서든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아니 그냥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누가 공개를 하든 일단 공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은 이상록 대변인 통해서 입장을 내고 있어요. 정치 공작하지 말라.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작성했다면 불법 사찰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당연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돼서 계속 언론에 타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도. 왜냐? 만약에 진짜 그런 게 있었다면 지난번 추미애 장관하고의 싸움은 정말 목숨을 건 한판 승부였거든요. 아니 세상에 행정소송까지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있었다면 이미 법정에 다 현출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꺼리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 파일이 누군가가 있다고 내놓는다면 그거는 이제 누군가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사실 윤 전 총장 측에서 엑스파일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제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였다가 이제 오늘 불법 사찰이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변화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이 엑스파일을 얘기했을 때는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았어요.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장성철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타오르기 전에 본인이 빨리 해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기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게 맞는 거죠, 또. 입장을 알겠습니다.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측근 지인, 중마고까지 언급을 하면서 보도가 나오는데 대선 출마 임박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을 해주신다면. 사실은요.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실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요. 굳혔다. 네네. 근데 보세요. 사실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그냥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신 거지 사실 또 본인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사실은 여태까지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거나 감사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딱 빠른 시간 내에 대선 후보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편이든 남의 편이든 상관없이 그걸 이제 차치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분이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검찰총장이었던 분, 다른 분도 아니고 감사원장이었던 분, 이런 분들이 바로 대선으로 직진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례일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상식적일 때는 좀 비상식적인 일이죠. 사실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문재인 정권이 그거는 스스로 자초한 일인 거예요. 일단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내로남불,
완전히 비상식적인 일을 막 해버렸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이 비상식적인 이런 거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준석 돌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존의 여의도 정치,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세요. 국민들이 보실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판을 아예 갈아엎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준석 돌풍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어디 있냐? 그건 집권 여당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 국민의당과 합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당명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명 교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네. 주호영 대표랑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합당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대표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네네. 그때는 당명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저렇게 당명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 자꾸 조건을 걸면서 합당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안철수 대표는 결국에는 합당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합당하시겠다고 한 거는 국민의 힘, 지금 우리 제1야당하고 한 약속이 아니고요. 넘어서서 먼저 국민들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 국민의 힘하고 합당하겠다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오셨을 때 설사 내가 후보가 아니어도 합당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국민하고 한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네. 저는 합당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당명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신 신현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오늘 못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 바빴죠? 하루 종일 회의에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대선 경선 연기하느냐 마느냐 결론 못 내린 거죠? 그렇죠. 지금 25일 경선 기획단 보고 후에 최종 결정되는 걸로 정해졌다라고 저도 여기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들으셨어요? 결과를 들었습니다. 25일 날. 오늘 의총 그리고 최고위 그 의총은 당연히 가셨을 테고 최고위 회의도 계속 계셨나요?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오늘 오전에 의총하고 오후에는 또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하는 첫날이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계속 자리 지키다가 이제 최고위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근황을 보기 위해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기자분들과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은 이제 그 양쪽 상황을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최고위에서조차 결론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의총 한 3시간 정도 진행됐고 결국은 송 대표가 의총단회에서 결정될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최고위에서도 결론을 못 내린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워낙에 오늘 그 정책의총에 들어갔을 때 찬반 토론 2분씩 하고 나서 자유 발언을 가졌는데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20명까지? 자르고 잘라갖고 20명에게 기회를 드린 겁니다. 자르고 잘라서 20명.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한 토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선거 패배 이후에 어떻게 하면 대선까지 성공적으로 완주를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선을 그대로 준수하는 거 그리고 연기하는 거 어떤 것이 정말 우리 당을 위한 일이냐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최고위가 열렸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그 8분의 최고 지도부께서 의견도 하고 아니면 표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까에 대한 또 논의도 있었을 겁니다. 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그 많은 의견 수렴을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이제 의총 분위기는 그렇고 이제 최고위에서도 이게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는 있어요. 뭐 정확히 반으로 갈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실제 최고위도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사실상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대략 났는데 약간 숨고르기 차원에서 25일로 연기를 한 건가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들어가 보지 않으면 네. 전혀 분위기를 알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하고요. 그만큼 팽팽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당의 그런 대선을 위해서 어떤 게 정말 옳은 결정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계속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총 이후에 결론을 내는 거에 대해서도 또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당일날 바로 결정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그 의총이 열리고 지금 이제 경선을 연기하자라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제 당원 당규와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의 열리는 것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신 분들도 꽤 많은 건 뭐 아실 테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꼭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원 당규에 보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네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한 이유라는 게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냐에 대한 또 논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우리가 보궐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지금 국힘에서 저렇게 뭔가 지지세를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거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를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숙고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당원 당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이렇게 그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전에 강훈식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지금 강훈식 의원을 거론한 이유는 대선 경선기획단 공동 단장이어서 그 발언에 어떤 무게감이 확실히 있을 텐데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실제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경선을 어디까지가 상당한가? 연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런 논의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한테 좋은 모습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책의총을 부동산 갖고 상당히 열띤 토론을 한 것처럼요. 네. 이렇게 충분한 토론 이후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강훈식 단장도 네. 여러 가지 그런 또 다른 의견을 보이시는 거에 일환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물론 지도부에서도 그게 상당한 이유다 아니다 상당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판단은 각자의 판단을 존중해줘야 된다. 다만 그 네.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상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25일 날은 확실하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빠른 결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25일. 길어지면은 굉장히 예. 피곤할 것 같은데. 예, 서로 힘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경선 관리를 맡는 게 이제 선거관리위인데 위원장의 오선에 이상민 의원 그리고 대선 경선기획단 공동단장에 제가 말씀드린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는데 이 공동단장이라고 하면 또 다른 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직 그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 포함되는 건가요? 아직은 뭐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짓진 않았고요. 다만 네네. 우리가 이 경선기획단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흥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더 기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만큼 경선기획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된 거고 일부에서는 또 뭐 예능 PD를 섭외하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만큼 네, 서모 PD. 예,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치열하게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선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흥을 돋고 관심을 더 끌 수 있는 누군가가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크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내부에서.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대변인을 맡고 계셔가지고 예. 예전에 제가 질문할 때와 지금 답변이 많이 좀 뉘앙스가 달라요. 상당히 모든 예전에 여지를 직설적으로 예전에 뚝뚝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여지를 두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받고 있는 의원 비례대표 의원들 이제 제명했잖아요. 윤미향 의원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인데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결국은
제명이라는 조치가 비례이기 때문에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비탄하는 분이 어느 당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당에서 한번 비례를 제명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상당히 의원총회에서 두 분을 단순한 의혹만으로 제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분들이 또 신상 발언도 했고요. 네. 쎄로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수용하겠다라고 그래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부동산 부분 정말 의혹만으로 뭔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이 제명만으로도 상당한 그분들은 어려움이 결단.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는 정말 솔선수범하겠다라는 솔직하면서도 선명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엑스파일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만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초가 됐던 게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었잖아요. 지난 5월에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파일 이거 아니냐. 혹은 뭐 다른 버전이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는요. 저는 우선 이 엑스파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 뭐 엑스파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갖고 있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에는 뭐 이 엑스파일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말씀일 거고요. 네. 실제로 송 대표의 발언이 이 엑스파일을 의미하는 게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차분하냐 이거에 네. 대해서 이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야당의 대권 주자로서 공식 인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당에서 이렇게 엑스파일에 대해서 요란하게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내부에서의 뭔가 엑스파일에 뭔가 그런 출처가 생기고 그들끼리의 뭔가 내부 경쟁 구도에서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또 한 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군 적군 그 싸움의 일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럴 거군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그런 입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이제 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서 정말 직접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법안 소위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가 될 건데요. 네네. 실제로 저는 모든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을 하는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하면서 네. 그런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더 주안점을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네. 그 누구도 대리수술이나 유형수술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다만 이걸 설치를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자와 의사와의 안전한 진료 환경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건데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있다면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마련되면서 CCTV가 통과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취지로 생각했던 그런 법안이 오히려 그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수술실 입구에서의 그런 설치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내부에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치가 스스로 의료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기본 여론조사를 해도 압도적으로 수술실에 이제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많고 특히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럴 테고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결국은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작용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우리 수술실 내부에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국민들이 100% 무조건 강제화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내부에 설치가 됐다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료인들이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강남의 성형외과에서는 55%가 이미 홍보 수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수술하는 데 있어서의 의료진들의 그런 저항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중증 응급 수술을 할 때 이 의료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달린다면 정말 이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국민들한테 할까에 네. 대한 걱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